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 1회씩 올라오는 영상들로 1월부터 3월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는 느낌이었지만 사실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보건실 자랑대회, 의약품, 월별 보건 업무 시리즈, 교직원 결핵, 심폐소생술 영상 모두 준비부터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마치고 업로드 날짜만 순서대로 주 1회 예약해둔 거였어요. 제가 3월부터는 언제 출산 신호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때라서 최대한 2월 내에 끝내려고 했고 이것 때문에 정말 숨가쁜 한 달을 보냈는데요. 교직원 성성성 변동 부분이 꽤 있어서 이것도 새로 영상으로 올리고 싶었는데 더 우선순위가 높은 영상들이 많아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저도 자신이 없었는데 다행히 교직원 성성성 업무 영상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직원 성성성은 업무 단위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편이에요. 내용이 많고 어려워서 오늘 영상은 길어질 것 같은데 꼭 한 번에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시간 나실 때 조금씩 봐주세요.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몇 번 매뉴얼을 읽고 영상도 보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지침이 조금은 변경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항상 유의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가부에서 배포한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서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게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영상 중간중간에 매뉴얼 캡처본이 나올 거라서 영상은 핸드폰보다 PC, TV 등 큰 화면에서 틀어놓으시고 옆에 매뉴얼을 두고서 함께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교직원 성성성 업무 시작해볼게요. 교직원 성성성은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폭력 예방 교육은 교육부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양성평등 기본법,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를 포함한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법적으로 매년 교육하고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매년 1회 이상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서 작년에 들었어도 올해 똑같은 교육이지만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폭력 예방 교육 안에 4가지의 교육이 있는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3개를 묶어서 보건교사에게 주고 가정폭력은 일반 교사, 주로 인권 담당 교사에게 업무 분장을 합니다. 길어서 저는 앞글자만 따서 성성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제가 올리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교직원 성성성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교직원 성성성이지만 교육 대상은 교직원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성희롱은 교직원, 성매매는 교직원과 중고등학생, 성폭력은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교직원 성성성 업무라고 부르지만 성매매랑 성폭력은 학생 대상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 학생 교육 부분까지 업무를 맡게 되는 게 다반사예요. 교육 대상인 교직원에는 파견 나온 비정규직도 포함이라서 각종 외부 강사, 방과 후 강사, BTL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교육 기간은 총 1년인데 여러 기관들이 모두 대상이다 보니까 기간 산정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학교는 3월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에 끝나지만 교직원 결핵검진처럼 12월 31일까지 모두 교육을 끝마쳐야 돼요. 각 교육별로 실적 점검 기준표가 있는데요. 점수가 낮거나 특정 항목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고 대국민에게 부진기관으로 공표됩니다. 매년 성 관련 문제가 학교 내외로 끊이지 않는 만큼 매년 실적 점검 기준 점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교육 내용도 늘어나고 있어요. 2025년은 이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해당 연도의 매뉴얼과 실적 점검 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 흐름을 설명드리면서 실적 점검 기준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연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학교는 3월부터 운영되니까 3월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돼요. 계획서 이름은 나와 있는 대로 땡땡학교 폭력 예방 교육 계획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 계획서 안에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도 들어가야 되고 성고충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게 할 거라서 저는 땡땡초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계획 이렇게 계획서 이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방 교육 실시 시기, 내용, 방법, 기타 성희롱 방지 조치 항목, 예산 소요 항목 등 계획서 안에 모두 넣어주시면 돼요. 기타 성희롱 방지 조치 항목은 성희롱 고충 상담원,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계획을 수립했다면 교육을 실시해야겠죠? 교육 실시 방법에는 전문 강사, 일반 강사, 내부 직원, 사이버 교육이 있고 종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전문 강사는 양성
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촉된 성 관련 전문 강사를 말하고 양평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등록된 강사들 목록이 쭈루룩 나옵니다. 일반 강사는 전문 강사로 인정되지 않는 모든 외부 초청 강사를 말하고요. 내부 직원은 말 그대로 교내 내부 직원에 의한 교육, 그리고 사이버 교육은 주간교육연수원이나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보건교사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교직원에게 실시했을 때는 일반 강사로 되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는 전문 강사로 인정 가능합니다. 어떤 교육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업무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교직원 심폐소생술 업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전문 강사나 일반 강사를 초청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연수 강사를 초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예산이 얼마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강사를 탐색하고 학교 일정이랑 강사 일정 조율하고 교직원에게 연수 일정 안내하고 교육 장소도 미리 픽스해두고 교육 한 달 전에 교육 실시 계획 내부 기한하고요. 결제받은 문서 근거로 교육비 품위하고 교육 당일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조정과 교육 중 사진 촬영, 연수 등록부 서명 안내, 교육이 완료된 다음에 결과 보고 내부 기한 등의 일련적인 행정 업무를 하면 됩니다. 내부 직원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강사비가 들지 않으니까 강사비 예산을 품위하는 행정 업무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사이버 교육을 선택한다면 원격 연수 알아보고 교직원에게 전체 쪽지로 교육명이랑 교육 기간을 안내하고 이수증을 걷거나 이수번호를 취합하고 취합된 이수증이나 이수번호를 결과 보고로 내부 기한을 하면 됩니다. 딱 봐도 사이버 교육이 가장 간단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해도 실적 점검표 기준으로 부진기관에 선정되지 않아서 저는 사이버 교육 추천드리고 있어요. 2년차까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매번 전문 강사님의 지각이라던가 남녀차별 발언 등의 문제가 있었고 심폐소생술 연수와는 다르게 교직원의 교육 만족도가 정말 낮아서 일은 일대로 다 하는데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눈치는 눈치대로 보이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코로나 이슈로 사이버 교육으로 넘어온 것도 한몫했지만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니까 행정 업무가 반 이상 줄어들어서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쭉 사이버 교육으로만 안내하고 있어요. 만약에 교내에 교직원 성 관련 이슈가 있거나 과거에 이슈가 있었던 교직원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면 전문 강사로 초빙한 교육 방법도 추가로 선택하긴 할 거예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어서 사이버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 사이버 교육을 하더라도 대면 교육 1회가 의무라서 어차피 대면 교육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면 교육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교직원에게 교육 안내를 하려면 교육 대상이 누군지도 알아야겠죠. 교육 대상은 직급에 따라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연말에 여가부에 보고하게 되는데 교육 대상 인원수랑 교육을 이수한 인원수를 모두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관장은 학교장이에요. 고위직은 교감, 부장, 행정실장 요 3개의 직급을 말합니다. 이 고위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할 점은 학교에서 부장님으로 부르지만 학교 직급으로 사실은 부장이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교직원 수에 따라 학교별 부장교사 인원수가 정해지는데 학교별로 부서는 또 다양하게 항상 있잖아요. 부장님이라고는 부르지만 사실 직급상으로는 부장수당을 받지 않고 부장교사로 임명되지 않은 교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부장교사 인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신규자는 올해 처음 발령받아 근무하는 교직원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이외의 모든 인원이에요.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정말 많은데요.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에 계시는 실무사님들, 돌봄 전담사님들과 같은 공무직이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영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직이에요. 학교에 BTL, 청소여사님들, 공익이 있다면 이분들도 포함해야 되고요. 교직원 CPR처럼 일회성으로 부르는 강사님 말고 학교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외부 강사님들이 있어요. 늘봉 강사라든지 학교 방과 후 강사라든지 기타 강사 등 학교에서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오는 각종 외부 강사님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인원을 합친 게 종사자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교육 대상이에요. 학교 자체 교직원만 신경 쓰기에도 벅찬데 외부 강사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되니까 머리가 띵하죠. 선생님들께 희망을 드리자면 여가부 실적 보고시 기준이 되는 인원은 12월 31일자 재직자입니다. 방과 후 강사나 외부 강사님들은 대개 4,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가 계약 기간인 경우가 많아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학교에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이분들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년 학년 초에 각 외부 강사 채용 담당자분들에게 외부
외부 강사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 부분만 빠져도 업무 추진하는데 훨씬 수월해요. 저는 주로 교육을 4월에 완료하는데요. 신규 교직원의 경우 발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교직원에게 사이버 교육을 4월 말까지 이수 완료하고 이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안내해요. 신규 교직원이 없어도 학년 초에 교육을 완료해두어야 1년 중에 성사안이 발생해도 이전에 교육을 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이 업무 자체를 4월 업무 루틴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야 되는 건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직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세 직급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실적 점검표에 있는 고위직 산정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장, 교감, 행정실장 세 직급은 필수로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일반 교직원들과 함께 듣는 폭력 예방교육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이수하지 않는 순간 부진기관 확정이고요. 이렇게 바뀐 지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변경된 이후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육 안내는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경기도는 항상 선착순으로 신청이더라고요. 공문이 오는 걸 빠르게 확인하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님께 신청하도록 안내드려야 됩니다. 관리자 성향에 따라서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직접 신청까지 해주셔야 돼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교육이 열리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 승진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반기에 교육을 미이수하고 전입 오는 경우도 있어서 상하반기 나눠서 열어주고 계세요. 처음에 실시할 때는 상반기에만 열어주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업무 담당자로서 초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2024년에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별도로 고위직 맞춤형 연수를 열어주셨어요.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건교사의 단체로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었는데 덕분에 더 나아진 체제가 되었습니다.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이 완료되면 이수자 명단을 추후에 공문으로 일괄 보내주시는데 우리 학교 관리자랑 실장님이 모두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이수 잘 되었다고 안내드리면 됩니다.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은 경기도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모두 줌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 교육으로 진행했었어요. 줌을 이용한 실시간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앞에 교육 방법에서 전교직원 사이버 연수를 안내하는 경우에도 대면 교육 1회가 필수인데 이때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면 교육은 전체 종사자 또는 일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도 대면 교육을 한 것으로 가름됩니다. 전 교직원에게는 사이버 연수 이수하는 거 안내드리고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가름하면서 고위직 분들에게 이수하도록 안내드리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서 예방교육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자체가 무조건 대면 또는 실시간 원격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열어주시는 곳은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이후에는 변동되는 교직원을 파악하면서 동일하게 안내합니다. 교육 기간이 12월 말까지 이고 교육 대상이 전체 교직원이라서 교직원 결핵검진 업무처럼 동일하게 새로 오시는 교직원을 파악하고 연수를 2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어요. 만약 고위직이 새로 왔다면 이전 학교에서 맞춤형 별도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새로 승진하신 분이라면 하반기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에 대해 알아보고 이수하도록 안내드리면 됩니다. 12월이 되면 앞으로의 교직원 변동 현황을 확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가부 보고시 교육 대상 인원 산정 기준이 12월 31일이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쯤엔 교직원 변동이 거의 없고 외부 강사들도 계약을 종료하는 시기라서 이쯤에 교직원 변동 현황을 확인하면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변동이 없는 걸 확인했다면 지금까지의 교육 이수 현황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교육 현황을 입력해봅니다. 입력하는 대로 바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이 가능해서 미리 들어가서 입력해보고 점수 확인해보는 것 정말 추천드려요. 점점 기준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점수를 못 채워서 부진기간이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혹시나 부진기간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 교육을 미이수한 교직원에게 신속하게 교육을 이수하라고 안내드립니다. 너무 협조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 드려서 상황을 설명드리고요. 부진기간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예방교육 결과를 내부 기한합니다. 결제받은 문서가 여가부 보고시 증빙 자료가 되는 거라서 저는 기한문의 교육 내용, 방법, 직급별 이수 인원, 교육 기간을 작성하는 편이에요. 교직원 연수 등록부는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한 교직원의 교육 이수 번호와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공문에 나와 있는 우리 학교 고위직의 이수 현황을 넣어서 교육 증빙 파일을 만들어 내부 기한 시 함께 첨부하고 있어요. 저는 교직원 명단을 만들 때 비고란을 추가로 만들어 두는 편인데요. 여가부 실적 보고할 때 남자, 여자, 고위직, 비정규직, 신규 이런 걸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교직원 명단 비고란에 이걸 적어두면 카운트할 때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도 필수로 해야 되는데요.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도 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부분도 내부 기한에서 결제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 과정상 초등학생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4시간 필수로 하고 있고 학년 초 학교 교육 과정을 수립할 때도 4시간을 기준으로 세우고 있어서 저는 매년 4시간으로 작성하고 있어요. 교육과정 운영 실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주소 아래에 함께 남겨둘게요. 마지막으로 실적을 제출합니다. 인증서는 나이스 인증서로도 가능해서 저는 이걸 등록해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여러 명이어도 각자 개별적으로 실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로 성성성을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가정폭력은 다른 선생님께서 담당하시잖아요. 성성성만 입력하고 가정폭력은 해당 업무 담당 선생님께 입력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교직원 성성성 예방 교육 업무 방법이었어요. 업무 방법 끝났는데 왜 아직도 영상이 한참 남아있을까요? 교직원 성성성 업무 중에 예방 교육에 대한 것만 이 정도고요. 이제 예방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성구충 부분이 있어요. 교직원 성성성이 교직원 CPR처럼 교직원 연수 업무처럼 보이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직원 성이라는 엄청난 큰 단위의 업무 덩어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3월 교직원 성성성 계획서 내에도 필수로 포함되어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세요. 실적 점검 기준표를 보면 성희롱 방지 조치랑 성폭력 예방 조치가 추가로 있습니다. 고충 상담원 지정 및 교육 이수, 상담 창구 설치, 예방 지침 마련 3가지가 있고요. 이 중 한 개라도 미충족하면 부진 기간이 돼요. 둘 다 평가 항목이 동일해서 그냥 통합해서 계획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고충 상담원 지정을 볼게요. 고충 상담원은 교직원과 관련된 성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이고 남자 1명, 여자 1명 이상 지정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업무 부담이 많은 역할이다 보니까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1명을 지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대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보건선생님들이 고충 상담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건선생님들 대부분이 여자이다 보니까 나머지 1명은 자연스럽게 교내 남자 직원을 찾아서 지정하게 됩니다. 고충 상담원으로 지정되면 교육도 들어야 되고요. 혹시나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상담원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계약직보다 정규직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뽑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이 업무 자체를 다들 부담스러워하세요. 동료의 성상한 고충을 듣고 빠르게 끝나지도 않고 1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나의 주 업무도 아니고 나 하고 있는 잡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님.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년 초에 고충 상담원을 지정할 때마다 항상 빌듯이 부탁하게 되는데요. 어렵지만 어쨌든 남녀 1명씩 지정해야 됩니다. 저는 다면평가위원회 들어갔을 때 성고충 상담원 지정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말씀드리면서 사안 발생 시 성고충 상담원에게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었고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하셔서 다면평가 항목에 해당 점수를 추가했어요. 저는 이제 연차가 쌓여서 전체 쪽지로 혹시 성고충 상담을 해주실 분 계신지 여쭤보는데 신규나 저경력 선생님들은 다시 쪽지로 재질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관리자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요청드리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정된 성고충 상담원들은 고충 상담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됩니다. 한번 이수하면 3년 동안 유효하고요. 신규로 지정되었다면 신규로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만약 선생님께서 신규로 지정되었다면 3월부터 지정된 거니까 6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 거죠. 고충 상담원 교육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신청하는 거고 하나는 교육청 자체에서 열어주는 교육을 신청하는 거예요. 둘 다 공문으로 수시 안내되니까 공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열어주는 교육은 시도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소속한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고충상담원 교육을 줌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충상담 창구 설치입니다. 독립된 공간에 상담 창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업무 담당자가 보건교사이다 보니까 보건실을 성고충 상담 창구로 둔 학교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학생들이 드나드는 보건실이 업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상담 창구가 된 건 참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이 이렇네요. 드물게 상담실이나 학부모 상주실 등 비어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고충 상담 창구를 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실물 창구 외로도 사이버
사이버 신고센터도 필수로 설치해야 돼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고 홈페이지 담당 실무사님께 요청드리거나 학교 메신저로 선고충 상담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리는 방법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설학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미 사이버 신고센터를 갖추고 계실 거예요. 저희 학교는 학교 메신저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다 보니까 다음에는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꿀팁! 계획서에 선고충 상담 창구 장소랑 사이버 신고센터에 대한 내용을 넣잖아요. 이때 사이버 신고센터에 대한 부분을 캡처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학교 감사 항목에 선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했는지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는데 모든 감사 항목은 증빙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과거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때 계획서 안에 들어간 캡처 사진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용이합니다. 고충 상담 창구에는 고충 접수 처리 대장과 성희롱 고충 신청서를 비치해야 되는데요. 저는 파란 서류 파일에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라벨을 붙여놓고 거기에 교직원 성성상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요. 연수 등록부라던가 선고충 상담원의 선고충 상담원 교육 이수증 이런 걸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고충 상담원 교육 이수증도 경기도 교육청을 기준으로 감사 항목 및 증빙 서류로 들어가요. 한번 감사할 때 3, 4년치의 서류를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4년치의 서류를 서류 파일에 보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인 선생님께서 선고충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전인 선생님의 이수증도 함께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선고충 관련 서식은 매뉴얼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해서 계획서 안에 넣어주고 따로 출력해서 선고충 서류 파일에 보관하면 돼요. 다음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지침입니다. 이것도 계획서에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각각 마련하는 것보다 성희롱 성폭력 통합 예방 지침 한 개로 만드시는 게 편합니다. 이것도 매뉴얼 뒤에 보면 예방 지침 표준안이랑 자세한 해설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따와서 만들면 됩니다. 표준안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예시를 든 거라서 우리는 학교에 맞는 걸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학교니까 땡땡땡 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교장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표준안도 매년 조금씩 변경되니까 매년 계획서 작성 시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표준안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변경되어서 우리 학교의 예방 지침도 변경하는 경우엔 변경하는 부분은 파란 글씨로 표시해주고 가장 마지막에 개정한 날짜를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날짜는 우리가 계획서 결제받으려고 하는 날짜로 넣어도 되고 학년 초 시작인 3월 2일을 넣어도 돼요. 예방 지침을 보다 보면 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학폭위원회, 담임평가위원회 등 학교 안에 다양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성고충도 고충심의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최소 6명의 인원이어야 되고 그 중에 2명 이상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인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2대,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해야 됩니다. 대개 이 업무 담당자인 분들이 고충상담원도 겸하시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 간사가 되고요. 간사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최소 6명 이상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다들 업무 특성이 저렇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기피하세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조금 더 나을 텐데 초등학교는 남자 선생님들 수가 정말 적어서 비율을 맞춰서 구성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찌저찌 성별 비율을 맞춰서 잘 구해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외부위원이에요. 우리가 위원회를 학교 내부 직원으로 구성하는 거 뭐 직접 전화나 메신저로 여쭤보면 되는 건데 외부위원, 심지어 전문가를 어떻게 찾을까요? 각 지역에 성 관련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 전화해서 학교의 성고충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으로 2명 위촉 가능한지 여쭤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위촉 공문을 해당 센터로 보내주시면 돼요. 성고충위원회 남자 구성원이 적은 경우엔 외부위원 중에 남자분이 계신지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촉부터 유료라고 하는 곳도 있고 위촉은 무료지만 위원회 개최로 업무를 하게 될 시에는 유료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유료인 경우에는 관리자랑 상의해서 해당 예산을 세우시면 됩니다. 지역별 보건교사회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으로 협약을 맺고 외부위원 명단과 위촉 여부를 공문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곳은 직접 알아볼 필요 없이 공문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협약을 맺고 위촉을 해주니까 학교에서는 지원청에서 알려주는 외부위원명만 계획서에 넣어서 운영하면 되어 편리합니다. 소속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성희롱 성폭력의 판단,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있어요. 심의를 하는 곳이니까 의견을 놔두고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을 때 투표가 50%씩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위원회 구성은 7명인 홀수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홀수로 구성하면 어떻게든 한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오니까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2025년에 여가부 매뉴얼과 2024년에 경기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선고충 업무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서 학교에서는 발생 보고, 재발 방지 정도만 하고 선고충 상담, 심의위원회 등의 업무는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아주 멋진 시도교육청들도 있답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선고충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서 여가부의 매뉴얼을 보시되 시도교육청별로 내려오는 매뉴얼을 추가로 봐주셔야 돼요. 교육청으로 선고충 업무가 이관된 곳은 사이버 상담 창구도 해당 교육청의 사이버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배너만 설치해도 되고, 선고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 각종 서류도 해당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성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안도 중대하고 여러 기관에서 필수로 교육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담당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지 이걸 학교마다 교사를 선고충 상담원으로 지정하고 담당자로 두고 업무 처리를 하게 하는 건 정말 이상한 것 같거든요. 매일 얼굴 보는 동료를 두고 각자 상황을 듣고 성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친분에 따른 영향도 있을 텐데 과연 공정한 사안 처리가 가능한가? 안 그래도 다른 잡무가 많아서 본연의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단위의 업무를 한 사람이 맡는다는 게 가능한가? 상담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선고충 상담원 연수를 듣는다고 내가 선고충 상담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왜 보건교사가 맡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실제로 성사안이 발생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건 관련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민원, 보복성 언행을 당한다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게 한 번에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걸쳐서 일어나기도 해서 학교를 이동해도 계속해서 그 사안 처리하느라 끌려다닌다고 해요. 정말 이상하고 어려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제가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경기도 보건교사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정말 다양한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교직원 성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담당으로 맡아서 제안서도 작성하고 설문도 하고 각종 자료를 만들었었어요. 경기교총에서 감사하게도 교육청과의 교섭 자리를 만들어주셨고 저희 회장님께서 여러 번의 교섭 회의를 통해 교육청의 선고충 업무로 인한 학교의 현실을 충분히 전달드렸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이에 대해 공감하셨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이 조금씩 추진되고 있고 2025년에는 각 지역별로 선고충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위촉을 지원하고 성사안 발생 시 조사관을 파견해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부터 바로 적용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조만간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느리더라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생기니까요. 선생님들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미미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역 내에 보건교사의 임원으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비난하지 마시고 응원해주세요. 저희가 보건선생님들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당장 가시화된 성과는 보여드리기 어렵고 같은 보건선생님들로부터 하는 게 뭐냐 이러면서 욕을 먹으니까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조금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 임원 선생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직원 성상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교직원분들을 만나서 아직 교직원 성사안을 겪은 적은 없지만 주변 선생님들을 보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종종 있었고 중고등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생이랑 교직원이 함께 얽힌 성사안을 주로 겪고 계셨어요. 상대적으로 초등보다는 중고등 선생님들이 성사안 처리한 경험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학교 내신 이동을 하는데 누가 봐도 학생 수가 적고 위치도 괜찮은데 거기 가려는 사람이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성분제가 있는 교직원이 있는 곳이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업무가 꼭 교육청 단위로 이관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직할 때쯤에는 경기도 교육청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들로 많이 지치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스테이블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